다음 주 방학인가? 네, 다음 주 방학. 네, 그리고 이게 2주뿐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다음 책을 혹시 방학 때 읽으실 분들 계실지 몰라가지고 다음 책을 설명을 여기다 놔둘 테니까 좀 더 쉬는 시간에 또 보세요. 소비의 사회라고 하는 프랑스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자의 책이에요. 1970년에 나온 책이고, 제가 이걸 조금 어저께 이제 뚝섬에서 첫 주를 진행을 했는데 다들 좀 많이 어려워하세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 좀 고민을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읽으시기에 번역이 좀 안 좋아서, 근데 또 다른 번역도 없고 그래서 어려운 거 하지 마세요. 네, 그게 어려워서 좀 그런데 여러분이 꼭 재미있어 하시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현대사회의 광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광고의 효과라든가 또 광고의 현혹성 이런 것들을 좀 철학적으로 분석한, 인문학적으로 분석한 사회학인데 모르는 거 배워야 돼. 근데 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 혹시 제가 지난번에 이 레비스트로스의 슬픈 열대도 같이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 그거는 구입하신 분들도 계신가요? 혹시? 제가 그거하고 이거하고 이제 둘 중에 뭘 할지는 아직 결정을 못해서 그것도 우리가 올해 봐야 돼요. 슬픈 열대도 요것도 저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왜냐면 올해 저희가 이제 목표한 테마가 이 문화에 대한 거였잖아요. 인간 문화에 대한 대표적인 그런 어떤 책들을 좀 보려고 생각 중인데, 원시 문화에 대해서 보려면 당연히 이제 레비스트로스의 슬픈 열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현대 문화, 산업화 이후의 문화, 가장 큰 문화 중에 하나가 이제 소비 문화죠. 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소비 문화, 그 다음에 사물들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반드시 또 알아야 되는 게 이 소비의 사회라는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두 권은 올해 이제 시기가 이제 문제지 꼭 보긴 볼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두 권을 여러분이 틈나는 대로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다다음 주에, 그러니까 다다다음 주죠. 네, 3주 뒤에 저희가 할지 안 할지는 제가 아직 결정 못했어요. 여기는. 네, 그래서 일단은 뚝섬은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이태준 선생님의 무서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올림픽은 잘 보고 계신가요? 네. 어저께 봤어요. 축구가 너무 재밌었어요. 개막식들 보셨어요? 개막식? 아니요. 개막식 못 보셨어요? 네. 네, 논란도 많이 되고, 제가 와서 좀 안타깝긴 네, 했지만. 논란도 많이 되고 그래서 많이 보셨는가? 제가 이제 이 책도 이제 프랑스 철학자의 책이기도 하고요. 제가 2003년부터 7년간 프랑스에서 유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나름 이제 프랑스 인문학을 공부했고 또 예술 비평을 전공을 해서 유심히 이제 또 이 개막식에 대해서 좀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신 분들 중에서는 인상적이었던 장면 같은 거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가장 이게 인상이 남더라. 생강을 갖다가 집으로 만들어서 네. 생강에 이렇게 선수들 입장하는 장면, 야외에서 성악이 옮기는 장면. 지붕 위에서 지붕 위에서 막 뛰어다니고. 사실 그건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그게 게임 캐릭터예요. 그렇다고. 네, 근데 아마 여러분들 연세에는 잘 모르시는 그런 내용일 거예요. 마이클 패스벤더라고 하는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가 연기한 이름 저도 잘 모르는 캐릭터여가지고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하여튼 그 게임 캐릭터예요. 프랑스에서 고안한 발명해서 전 세계적으로 히트친 게임 캐릭터인데, 그 게임 캐릭터의 배경이 그게 중요해요. 게임 캐릭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 배경이 프랑스 혁명이에요. 그래서 요번 올림픽 개막식의 주제가 혁명이에요. 그래서
그 중간에 마리 앙뚜아네트가 자기 목을 들고 있는 장면도 나오고, 예. 그 다음에 뭐 혁명 뒤에 그런 여러 가지 예술 작품들도 나오고 또 요번에 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중간에 이제 패션쇼가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다리 위에서. 근데 이제 막 털이 이렇게 수북히 난 그 파란색 분장을 한 사람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모여 있는 장면이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내용이었는데 거기에 있는 앉아 있는 사람들을 이제 성 정체성이 이제 소수자인 사람들을 그 다음에 아동도 한 명 넣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소외받은 사람들, 여성, 그 다음에 성소외자들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지는 그 장면을 그리스도 최후의 만찬의 명화의 장면하고 같이 프레스코하고 같이 이제 매치시켜가지고 등장시켰죠. 오늘 또 뭐 논란이 되더라고요. 그 등장시킨 요한의 자리에 앉혀 있는 아이가 동양인 아이여서 그것도 이제 좀 논란이 됐어요. 뭐 동양인 비하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나오기도 하고. 근데 저는 사실 프랑스에서 이제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혁명이라는 부분을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에 그냥 매몰시키지 않고 성적인 혁명, 패션의 혁명, 그다음에 예술의 혁명, 심지어 개막식의 혁명이기도 하잖아요. 모든 걸 다 이 혁명으로 다 바꾸려고 했고 이 혁명이 바로 이 프랑스의 정신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하지 않았는가. 성화봉송 주자들은 역대 성화봉송 주자들은 다 자국민이었어요. 근데 프랑스에서 할 때는 우리나라 BTS도 가서 했죠. 네. 심지어 이 마지막에 이제 지네딘 지단 같은 알제리 출신의 축구 선수도 등장을 하고요. 프랑스인과 프랑스인이 아닌 사람들 모두 다 할 거 없이 전부 다 성화 봉송 주자로 기용한 것도 일종의 혁명이죠. 게다가 성화가 불이 아니었죠.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로 원래 이제 석탄을 태워서 기름, 그러니까 석탄 연료를 화석 연료를 태워서 기름으로 만드는 게 이제 전통적인 성화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LED를 이용해서 좀 이렇게 평화적으로 또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만든 것도 일종의 혁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혁명적인 요소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책은 그러한 기호들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책이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장면들을 볼 때 그 장면들이 의미하는 바를 그대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죠. 가령 책상 그러면 그냥 책상 그 자체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근데 프랑스 사람들은 이 책을 쓴 이 잔 보드리아르는 우리가 이 사물을 인식할 때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외관만 인식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그러니까 그만큼의 이 학습 수준이라든가 사고의 수준이 복잡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의 사물을 보면서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 제가 개막식을 보면서 여러분과 다르게 또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볼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그 프랑스가 만들어낸 그 의미, 그걸 시니피형이라고 부르는데 프랑스어로는 이 시니피형을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그 시니피형을 충분히 학습한 사람들, 특히 프랑스인들은 그 프랑스 개막식, 그러니까 올림픽 개막식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을 가능성이 높죠. 마지막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이제 유명한 가수가 나와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잖아요. 에펠탑 위에서 부르는데 그 셀린 디옹이 사랑의 찬가를 불렀어요. 에디트 피아프의. 멋진 장면이어가지고 다들 인상적으로 기억하시는데 셀린 디옹이 1년 전에 근육 경직병에 걸려가지고 원래 이제 거의 은퇴하다시피 했었어요. 근데 그 병이 어느 정도 나았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도 서프라이즈이긴 하지만
더 서프라이즈는 셀린 디옹이 프랑스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네.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퀘벡, 그러니까 캐나다 퀘벡 지역의 퀘벡 주의 가수예요. 출생의 가수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캐나다 사람이죠. 프랑스 사람이 아니라. 물론 프랑스어를 사용하긴 하지만. 그런데 프랑스인들 중에, 특히 프랑스의 샹송 가수 중에 그 정도 노래를 부를 사람이 없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있어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라라 파비앙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어요. 네, 라라 파비앙이라고 하는 가수는 프랑스인들도 가장 사랑하는, 프랑스 에디트 피아프 이후에 가장 사랑하는 가수로 항상 꼽히는 샹송 가수이기도 하죠. 근데 처음에 이제 목소리를 들었는데 멀리서 찍으니까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듣고 라라 파비앙이겠거니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의 이니셜이니까. 근데 가까이 다가가니까 그 인물이 이제 셀린 디옹이었던 거죠. 그 장면에서도 많이 그런 걸 느꼈어요. 아, 역시 이런 거 하나도 그냥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을 뒤집으려고 노력했구나 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인상적이었던 장면입니다.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요즘에 이제 유튜브 같은데 하이라이트로 많이 다시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한 번씩 보시면서 이게 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존의 개막식, 올림픽 개막식들하고 어떤 부분에서 차별화가 되는지, 그리고 프랑스인들이 생각하는 그 차별화의 의미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 한 번씩 다시 생각해서 보신다면 나중에 저희가 읽게 될 이 소비의 사회라는 책도 여러분이 아주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재미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려워서 그래요. 네, 어려워서. 문장이 프랑스인이 프랑스어로 읽어도 어려운 문장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억지로 한국어로 바꾸다 보니까 이 작가가, 이 번역자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뒤에 이제 쓰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뒤쪽에 보시면 이 작가가, 이 번역자가 작가의 작품을 프랑스어 전공자인데도 불구하고 잘 이해를 못 하겠어가지고 일본어 번역본을 참고했다. 그러니까 일본어로 된 번역본을 참고했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어려운 책이어서 여러분한테 권하기가 좀 껄끄러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오늘은 2주간, 오늘부터 이제 휴가를 끼워서 3주간 저희가 좀 시원한 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시원하게 휴식하면서 볼 수 있는 책이에요. 사실 이 책은 무서록, 이태준 선생님의 무서록이라는 책은 여러분이 그냥 읽으셔도 되는 책이에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짜증날 때 사탕처럼 보는 책. 그래서 전 대부분의 책들은 이제 책장에 꽂혀 있는데 이 책은 거의 항상 책상 위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뭐가 좀 안 되거나 좀 짜증나거나 좀 기분이 안 좋거나 그럴 때 열어서 보면 사탕처럼 기분이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책이에요. 가볍기도 하고 또 재미있기도 하고 맛있기도 해요. 자, 이 책을 쓰신 분 바로 상허 이태준 선생님이십니다. 네, 무서록이라는 책이고요. 순서가 없다. 네, 마구 썼다. 뭐 이런 이런 이름이 제목이 무서 이렇게 합니다. 보통은 이제 장르적으로 보면 에세이 장르에 포함되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산문집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1940년에 쓰여졌어요. 대부분의 내용이 1920년대 후반부터 그 다음에 40년대 초까지 이렇게 본인이 쓰신 산문들을 모아서 편집해서 나온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가 소개부터 볼까요? 상허. 허를 존중하고 허를 숭상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허는 노장 사상의 아주 핵심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놓여있지 않은, 아무것도 인위적으로 놓지 않은 것, 자연적인 공간, 이걸 이제 태초의 공간으로서 태초의 공간으로서 노장 사상에서는 모든 시작의 기본을 허라고 봐요. 모든 건 허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아무것도 놓여있지 않은 것, 그걸 허라고 부르는데 그걸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호도 상허, 그 허를 존중하고 항상 사랑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태준 선생님 그 본명은 이규태 선생님이세요. 1904년 출생이시고요. 11월 4일. 그 다음에
몰년도가 잘 몰라요. 안 알려졌어요. 북한으로 넘어가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1950년대부터 60년대 사이에 돌아가셨다라는 거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사진은 조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조카가 직접 이태준 선생님이시고요. 네, 조카. 예, 조카가 가지고 있는 사진이에요. 예, 그래서 본인 사진 중에 대부분이 이제 가족 사진이거나 이건데 좀 그 중에서도 이렇게 표정이 좋은 사진은 요 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태준 선생님이 보통 88년까지 우리나라에서 금서였어요. 이 책 전체가. 예, 왜냐면 월북 작가니까. 그래서 88년 우리나라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좀 금서가 풀렸거든요. 그래서 월북 작가 금서 해금 조치할 때 풀려서 생긴 게 연세대학교의 상어재단이에요. 상어학회. 그래서 처음으로 그때부터 이태준 선생님의 그 저작들을 약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모으기 시작해서 그 상어재단에서 이태준 전집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태준 선생님의 대부분의 그 작품들을 다 보실 수 있어요. 1904년 11월 4일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지금도 이 진명리가에 생가가 남아 있어요. 생가 터가 남아 있어요. 근데 철원에 그래서 이태준 선생님의 기념비를 세우자라는 움직임이 상어재단을 통해서 있었는데 철원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러니까 월북 작가시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보수단체나 이런 데에서 반대를 해서 결국엔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철원군에서 태어나셨고 또 철원군에 계시다가 월북하셨어요. 부친은 이창하 선생님이신데 이창하 선생님 이제 학교 교사셨어요. 그래서 교원이자 주사직을 맡아서 계셨고 실제로 정실 부인의 손은 아니고 후실 손이에요. 그래서 후실이었던 순흥 안씨 일남 2년 중 장남으로 성장하셨습니다. 정실 부인은 조씨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 조씨로부터 또 정실 아들이 한 명 있기도 하죠. 아버지였던 이창하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등학교 교사이시기도 하셨고 주사직을 맡기도 하셔가지고 일종의 괴압파적 지식인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1909년 8월에 블라디보스톡으로 이주를 하셨다가 거기에서 부친이 오한병에 걸려가지고 한증이죠. 추워서. 그래서 돌아가시게 되고 거기서 살려고 하다가 이주해서 살려고 하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바로 어머니하고 다시 돌아와요. 근데 안타깝게도 돌아오고 난 다음에 1912년에 어머니도 돌아가셔. 그래가지고 고아가 되죠. 그래서 어머니의 별세로 고아가 돼서 이제 외조모가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외조모가 이제 키우는데 외조모도 이렇게 넉넉한 집안이 아니셨어요. 그래가지고 좀 친척집을 이렇게 전전하면서 뭐 육촌, 삼촌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 집을 이제 전전하면서 살았는데 안 좋게 살았던 것 같아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중학교 이제 사립복명학교인데요. 1918년 철원에 있었던 사립복명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그냥 가출하죠. 그래서 2년여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뭐 식당 같은 데서 이렇게 그다음에 주막 이런 데서 일하는 그런 방랑 생활을 2년여 하게 됩니다. 그 2년여 동안 그런 방랑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외조모가 안타깝게 생각해서 이제 찾아가지고 다시 데리고 와요. 옆에서 돌봐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1921년 4월에 고등학교에 좀 뒤늦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들어간 고등학교가 휘문고예요. 그래서 그 휘문고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휘문고 국어교사가 이병기 선생님이셨어요. 그 우리나라로 치면 국어학 개론을 처음으로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그 어문학 이거의 기틀을 잡으신 근대 지식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이병기 선생님의 지도를 받고 문학적인 자질을 선보이게 됩니다.
이때 이제 휘문고 시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시용 시인, 정시용, 박종화, 박노갑 같은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다가 1924년에 4학년이 되었어요. 이 당시만 해도 휘문고가 5년제여가지고 4학년 1학기였을 때 6월 13일에 이제 휴교 그러니까 일종의 뭐라 그럴까 학생운동이죠. 네, 학생운동이 일어나서 동맹 휴교가 일어나게 돼요. 이때 이태준 선생님이 주모자로 지적이 되면서 제명당하게 되죠. 퇴학당해서 이제 학교를 졸업을 못해요. 결과적으로. 그때 이제 김현만이라고 같이 이제 주도했던 학생회 임원 중에 한 명이 아버지가 좀 잘 사셔가지고 김현만이 이제 아버지에게 청을 해서 친구와 같이 유학을 가고 싶다. 어차피 여기서는 조선에서는 못 사니까. 그래서 일본 도쿄에 있는 조치대학의 예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 조치대학은 우리말로 하면 이제 한자어로는 상지대학. 그리고 원래 이제 이름은 소피아 대학이에요. 이 소피아 대학은 르네상스 시기에 만들어진 이탈리아의 유명한 대학이죠. 그래서 그 소피아 대학을 지향하는 대학이다라고 해서 당시에는 굉장히 큰 좋은 대학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상지대학에 입학을 해서 예과에 입학을 해서 유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가족도 없고 지원만 받으면 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대학에 일단 입학을 했지만 뭐 우유 배달이라든가 신문 배달 같은 것들을 하면서 고학을 해요. 그렇게 고학을 하면서 1925년에 글을 써서 조선문단에 오목녀라는 단편이 입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단을 하게 되지만 당시에 이제 등단을 한다고 해도 신인 작가고 그러니까 경제력인 형편이 좋아지지는 않았겠죠. 1927년에 결국 빈곤함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학교를 중퇴하고 귀국을 해요. 그래서 1929년에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개벽사라고 하는 잡지사의 기자로 입사를 하게 되고요. 동년 9월에 회사를 옮겨서 중외일보, 지금으로 말하면 중앙일보, 중앙조선, 조선중앙일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조선중앙일보의 외교판 기자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중외일보라고 불렀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중외일보, 사회부로 이직을 해서 뭐 정치, 사회 뭐 이런 분야의 기자직을 하다가 자기한테 영 맞지 않죠. 예과니까. 그래서 3개월 후에 하계부로 인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하계부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하계부에서 근무하면서 재미있는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 이 당시에 이제 그 신인 그러니까 작가들의 등단이 되는 곳이 주로 이제 신문사였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하계부니까 본인한테 이제 신진 작가들의 글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추천도 많이 들어오고. 그때 이분이 발굴하신 분이 바로 시인 이상이었어요. 오감도였는데 오감도를 읽고 본인은 산매 같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하늘로 날아가는 매, 거칠게. 근데 우리 오감도 읽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지금도 이해하기 어려운 시죠. 근데 이분이 이거는 혁명적인 시야 말 그대로. 그래서 조선 문단은 뒤집어 놓을 거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조선중앙일보에다가 이걸 연재하기 시작해요. 본인이 직접. 그래가지고 이걸 연재를 하는데 이게 첫 회 연재하고 2회째 연재하고 그러면서 막 투고가 날라오죠. 그런 거래. 이거 당장 집어치워라. 만약에 다시 한번 이상의 시를 실른다면 내가 칼을 들고 찾아가겠다. 막 이렇게 살해 협박까지 받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도 중간에 이제 뭐 끝나긴 해요. 그래서 연재가 중단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상이라는 걸출한 시인을 만나지 못했겠죠. 아니 이태준 선생님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 정도로 예술에 대한 이 재능이 뛰어나셨던 그 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자 생활을 하면서 생활이 좀 펴요. 그래서 1930년에 당시에 이화여전의 음악과 피아노를 전공하시던 음악가 출신 이순옥 분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요. 이난 3녀를 슬하에 두게 됩니다.
그다음에 1932년부터 이 기자 생활과 더불어서 그 아내의 도움이죠. 그래서 처가가 좀 사니까 아내의 도움으로 이제 이화 학당 이런 데서 이제 강의도 문학 강의를 하게 됩니다. 장문 강의를 하다가 1933년에 이효석 등과 함께 이제 문인회를 결성을 해요. 그게 우리 잘 알고 있는 9명의 문인이다라고 해서 구인회 이렇게 조직을 하게 되고요. 구인회를 하면서 이제 성북동 지금도 그래서 성북동에 가시면 수연 삼방이라고 이태준 선생님의 생가가 있어요. 그 안에 사셨던 그 생가가 아직도 있고 손녀가 그걸 지금 카페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1935년에 일을 그만두고 그러니까 해방되기 10년 전이죠. 네, 그래서 일을 그만두고 이제 창작에 몰두해야겠다, 글만 써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철원으로 내려가서 일을 하다가 1939년에 문장지 편집자로 활동하고 또 위에 황군 위문작가단 그다음에 조선문인협회 같은 데서 활동하기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이분이 이제 여기서 이제 친일 행적을 가지게 됩니다. 뭐 아시다시피 황군 위문작가단이라는 게 그거죠. 뭐. 이름.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젊은이들을 선동해서 이제 전쟁에 군인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그런 글들을 써서 이제 친일 행적을 하기도 했죠. 뭐 본인에게는 다행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한으로 월북하신 게 왜냐하면 해방 이후에 이런 분들을 색출해서 문인들을 색출해서 이제 망신을 주거나 심지어는 직결 심판을 하기도 하거든요. 안 그랬으면 그때 죽었을 수도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이북에서는 그런 일을 안 했나 보죠? 이북에서는요, 우리나라 6.25 전쟁이 50년에 일어나잖아요. 그때 인민군하고 함께 우리나라로 내려와요. 군대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군인들에게 화기를 북돋아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북한에서는 오히려 소련파로 칭하면서 당시 이제 레닌파로 칭하면서 좀 좋은 대우를 받게 되죠. 근데 전쟁이 끝날 무렵에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쟁이 끝날 무렵에 우리나라가 이제 낙동강 전투 이후로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하게 되면서 이제 급격하게 이제 평양까지 유엔군이 치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평양에 계셨어요. 근데 평양에서 두만강까지 이제 후퇴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인민군이 후퇴할 때 같이 안 가요. 그래서 평양에 남아. 근데 그때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당시에 남아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월남하기 위해서 남아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상어학회에서 주장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구출작전이라고 해서 상어 구출작전이라고 해서 평양에 있는 상어를 이제 데리고 남한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해서 실제 작전을 꾸리기까지 했었는데 실행은 되지 않아요. 네, 실행은 안 되고 어쨌든 그때 결국에는 남게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반역자로 북한에서 찍혀요. 그래서 노동형을 받게 되고 탄광에서 탄광에서 노동형을 받아서 일하게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나중에 이제 폐병을 앓게 되고 그 폐병 때문에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얘기니까. 자, 마지막 얘기도 한번 볼까요? 1943년에 그러니까 해방 2년 전이죠. 해방되기 2년 전에 철원으로 낙향을 하게 돼요. 고향이죠. 그래서 해방 전까지 거기에서 머물게 됩니다. 1945년에 해방이 되면서 현대일보라고 하는 약간은 좌익 성향의 잡지예요. 그래서 북한 쪽 잡지라고 볼 수 있는데 현대일보의 주간을 역임하게 됩니다. 이때 이 현대일보에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만주기행이 있어요. 예, 만주기행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이 만주기행의 장면들을 이 현대일보에 실기 위해서 하게 되고 이때 노동자들 강제 이주한 노동자들 만주하고 뭐 이런 곳에 있는 블라디보스톡이나 이런 데 있는 이주 노동자들의 삶을 취재를 하는데 그게 너무 끔찍하고
자기 마음엔 좋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실제로 해방 이후에 좌익 활동을 하게 된 이유도, 그러니까 월북을 하게 된 계기도 그런 부분에 있었죠. 그러니까 당시에 남한은 이제 자유주의가 있었고 자유주의 물결이 있었고 북쪽에서는 이제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좌경화된 사회주의 물결이 있었어요. 근데 사회주의 물결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평등이라든가 노동자들을 위한 국가를 지향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는 노동자적인 친노동자적 성향이 있어서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 월북까지 이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946년 2월부터 민주주의 민족정선 문화부장,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인민군을 지지하는 거예요. 북한군. 그래서 문화부장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7월부터 8월 상旬 사이에 월북을 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주요 직책을 맡게 되죠. 이때 책이 이제 북한에서 출간이 되게 되는데 해방전후라는 책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1회 해방문학상이라고 해서 당시에 이제 조총련계에서 진행했던 상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8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 방소문화사절단이라는 이름으로 소련에 방문하는 사절단이 돼요. 그래서 소련에 가서 레닌, 당시에 이제 레닌, 스탈린과 관련된 그런 어떤 업적들을 확인하고 그것들을 찬양하는 기사 같은 것들을 써서 이제 북한에 소개하는 그런 사절단의 일원으로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등을 여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1947년 5월에 소련 기행이라는 책을 실제로 출간하기도 합니다. 1948년 8월 15일에 북조선 최고인민회의 표창장을 그 덕분에 받게 되고 이후에 북한에서 활발한 창작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1950년 6월 25일에 동란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는 다 알고 있는 6.25 전쟁. 그때 이제 낙동강 정선까지 종군 갔던 기록도 남아 있고요. 또 이후에 테러에 동참하지 않고 평양 시외에서 귀순을 모색하다 실패했던 일화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1956년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북한에서 이제 이 전쟁에 대한 실패,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걸 실패라고 생각하는데 전쟁에 대한 실패에 대한 책임자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태준 선생님도 이제 소련파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숙청을 당하게 되고요. 이때 받았던 형이 이제 노동교화형이어가지고 탄광에 노동자로 가게 되죠. 그리고 1964년에 조선중앙당 문화부 창작 제1전속작가라는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문서가 발견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노동교화형 받다가 나중에 이제 재능을 인정받아서 다시 복권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되었지만 실제로는 58년에 이미 사망했다라는 증언도 있어요. 그리고 전속작가로 복귀를 했지만 이후에 아무런 그런 활동 내역이 없어. 전속작가로 활동한 내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태준 선생님의 그런 업적이나 이런 것들이 북한에서 조명은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름을 등록하기 위해서 죽고 난 다음에 사후에 일종의 명예직을 준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1940년 남한에서 이태준의 책이 금서 조치되고 그 다음에 88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올림픽과 더불어서 월북 작가 해금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책도 볼 수 있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요 저작들 보면요, 뭐 아까 얘기했던 일본에서 쓰셨던 오목녀 좋죠. 이 오목녀는 실제로 나훈규 선생님이 아리랑을 만드신 나훈규 선생님이 직접 연출을 하셔서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자료가 남아있진 않은데 어떻든 만들어졌습니다. 왜 이러지? 누가 문제지? 너무 더워서 그런 거야. 힘을 내야 되는데 오래돼서 되게 오래돼서. 밤길은 제가 좋아하는 단편 소설이에요. 소설인데 이 밤길을 읽어보시면 이태준 선생님의 그런 서정성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실 수 있고 이분이 가지고 있던 감각 중에 가장
좋았던 글의 감각 중에 하나가 이 서정성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이제 뒤에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멜랑콜리라고도 설명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가 어떻든 일제 강점기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분의 책에는 일제 강점기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예, 예, 그러니까 물론 그걸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니까 나라를 빼앗겼다라는 표현 같은 것들이 없어요. 예, 그런 것들이 없고 그냥 그 시대의 분위기만 남아 있죠. 그걸 이제 멜랑콜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나라를 잃은 서름이 굳이 나라를 잃었다고 얘기해야 전달되는 건 아니죠. 예, 그 분위기가 있어요. 특유의 분위기. 나중에 이제 보게 될 텐데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 특유의 슬픔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런 감정을 우리한테 전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작가지 이 예술 작가지 뭐 연설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용어들로 표현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했던 분이기도 해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분이 계셨던 시기가 1920년대잖아요. 주로 활동하셨던 시기가 20대 때. 근데 이때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문학 장르가 카프 문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카프 문학이 뭐냐면 사회주의 문학을 의미하고 노동자 문학을 의미하면서 당시에 있었던 지식인들의 무기력함, 나라를 잃은 사람들의 그런 무기력함을 지식적인 어떤 층으로 표현해내려고 한 그런 문학들이 주로 카프 문학이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좀 오발탄이라든가 뭐 이런 유명한 그런 내용이나 뭐 아까 얘기했던 해방전후 같은 것도 사실 카프 문학에 넣을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해요. 노동자들을 위한. 근데 이분은 카프 문학의 일원이 아니셨어. 카프 문학의 어떤 흔적도 전혀 발견할 수 없죠. 심지어 이 밤길 같은 거는 카프 문학하고는 전혀 정반대되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노동자도 나오지 않고 그냥 단순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 다음에 어머니를 시기하는 아들, 어머니에게 실망한 아들, 뭐 이런 사람들만 나와요. 그렇게 뭐 그러니까 우리 평범한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인데 이 감정들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시대의 어떤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특징이 있는 게 이분의 문체이지, 이분이 카프 문학처럼 이광수의 무정이나 뭐 이런 카프 문학처럼 이런 강력한 소설, 강력한 의미 이런 것들을 주로 말하셨던 분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작품이 밤길 같은 작품이고요. 고향 이런 작품도 마찬가지고요. 돌다리도 유명하고 이 돌다리 이전에 농군하고 해방전후 이 두 작품이 이제 좌익 성향으로 문제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북한에서 상을 받은 작품이기도 하고 또 북한에서 높이 쳐주는 그런 문학 장르이기도 합니다. 해방 전후에 바로 만들어진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39년, 46년 이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만주 기행을 하고 나신 다음에 좀 심경의 변화 같은 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노동자들을 많이 만나고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일을 해야겠다. 본인이 특히 문학으로서.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글재주를 동원해서 만드신 작품이 바로 농군하고 해방전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역작이기도 하지만 한국에서는 가장 늦게 발표된 책이기도 하죠. 뭐 장편도 있어요. 장편 중에 사상의 월약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에서 만들어진 그런 책들이고요. 북한이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진 책이고요. 뭐 왕자 호동 뭐 이런 뭐 전통 그런 거하고 관련된 내용도 쓰셨습니다. 황진이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오늘 보게 될 에세이가 사실 이분의 어떤 가장 큰 걸작 중에 하나예요. 이 책도 마찬가지고 무서로 이게 대표적이고요. 그 이외에는 뭐 좀 이렇게 문예 비평서예요. 신문장 강화, 문학과 정치, 그 다음에 그 소련 기행의 일부인 뭐 붉은 광장에서 이런 기행문, 그 다음에 위대한 세중국도 중국 기행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주 기행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또 나중에 이제 이 책을 보시고 만약에 이 문장들이 좋다,
더 읽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요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건 밤길, 달밤 같은 좀 서정적인 작품 먼저 읽으시고 나중에 좀 진면목을 알고 싶다 그러면 해방전우라든가 돌다리 같은 작품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무속이라든가 이런 전통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 모든 작품은 깊은 샘에서 나온 이태준 문학 전집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작품을 구비해 주시는 것도 좀 교수님, 예. 이거 한 칸 앞으로 한 번만 가주실래요? 앞쪽이요? 그거 이거 못 찍으셔서 듣느냐고 찍지를 못했어.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작가의 성향에 대해서 잠깐 보고 그리고 책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분의 성향 가장 이제 핵심적인 건 회화적 묘사예요. 회화적 묘사. 그러니까 이 글을 읽고 있으면 연상이 되죠. 그러니까 글을 읽으면 어떤 장면인지가 머릿속에 너무 잘 떠올라. 가령 이 책의 중간쯤에 앞쪽에 보시면 있는 성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성북동에 가시면 성북동 위에 북악산성, 그러니까 북한 산성이죠. 북악산의 그 산성의 성벽이 이렇게 보여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집 앞에서 이를 딱 양치질을 하려고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보다 보면 성벽이 보이죠. 성벽이 보이는 장면을 성벽의 처음에 멀리 있는 장면으로 그러다가 점점 그 성벽 가까이까지 들어가서 그 성벽에 있는 성괴, 그러니까 성곽휘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까지 다 묘사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는데 산문을 읽다 보면 마치 내가 그 성벽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회화적인 묘사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세요. 정시용 시인이 친구였어요. 그래서 항상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태준이만큼 글을 못 쓰지만 이런 표현을 많이 썼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시는 내가 쓸 줄 아는데 글은 태준이만큼 못 쓰겠어.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 정도로 이태준 선생님의 글이 그만큼 뛰어났다라는 거 이런 것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그 핵심은 바로 동양화적인 묘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본인이 상허 공간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글을 보면 글이 빽빽하지가 않아요. 묘사도 빽빽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좀 쉽게 숨 쉬듯이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이 글들이 많이 있는데 본인도 그런 동양화적 묘사를 지향했다고 볼 수 있어요. 한번 내용을 보면요, 본인이 쓴 얘기예요. 글 짓는 법이라고 하는 그 작문법에 대한 글을 쓰면서 이렇게 본인이 쓰셨어요. 묘사란 그려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회화적으로 그림으로 그려내는 것이 아니고 문자로 그려내는 것이 여기서 말하려는 묘사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림으로 묘사를 할 수 있지만 작가는 글을 가지고 묘사를 해야 되니까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문자로 그려내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쓴 거죠. 이 묘사에 능하지 못하면 모든 정경, 인물의 참됨과 자연스러움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니 어떤 글에도 정말 같아서 읽는 사람의 눈에 그 인물, 그 정경이 그대로 보이는 듯하지 않으면 그 글은 실패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글을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보다는 그 글을 읽었을 때 여기 있는 것처럼 사람의 눈에 그 인물, 그 전경이 그대로 보이는 듯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그걸 묘사한다는 게 아니라 그 분위기 자체가 묘사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동양화적 묘사 이렇게 불러요. 동양화를 보시면 수묵화 있잖아요. 이런 거 보시면 수묵화가 뭐 아무리 실경산수화라고 해도 그 안에 모든 것이 빼곡하게 들어가 있지 않죠. 하얀 공간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얀 공간이 전혀 그림을 뭐라고 할까요? 좀 허망하게 만들지 않아요. 다 보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그 농담까지도 그렇죠. 그러면서 그게 동양화적인 묘사인데 사실적 묘사가 아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묘사, 진짜 묘사는 사실적 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적 묘사는 오히려 서양화적인 묘사죠. 네. 사실주의적인 묘사. 근데 사실적 묘사가 아닌 현실의 복잡한 층위가 있는데, 농담처럼, 그 무게 농담처럼 그런 복잡한 층위가 있는데, 이 층위를 배면에 숨긴 채 감상자가 그 대상을 떠올릴 수 있게 묘사하려는 노력, 이게 바로 이 동양화적인 회화적 묘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책의 내용들, 직접적인 글들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볼 그럴 예정이에요. 두 번째 특징. 이건 참 그래요. 1920년대부터 30년대까지 있었던 문학적 분위기죠. 그런 문학적 분위기는 크게 양분되어 있는데, 하나는 카프 문학이라고 하는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행동을 유발하고 촉구하는, 더 배워야 한다, 더 알아야 한다, 아는 삶이 더 행복하다, 이런 것들을 묘사하려고 노력한 책들이 주로 카프 문학의 책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행동을 촉구하려고 하는 행동주의 문학, 이런 것들을 주로 카프 문학이라고 불렀었는데, 이것과 정반대되는 또 다른 부류의 그런 문학적 흐름이 있었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구인의 흐름 같은 그런 흐름이었어요. 이걸 한국적 멜랑콜리, 이렇게 주로 이제 문학계에서는 표현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는가라고 생각해보면 이 글에 등장하는 슬픔 같은 거예요. 깊은 상심 혹은 우울한 애상의 정조 같은 거죠. 그냥 우는 게 아니죠. 우울한 감정은 우는 게 아니야. 근데 그 감정이 얼마나 우울한지 알 수 있어. 눈물도 없고 울음소리도 없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슬픈지 알 수 있어. 이게 바로 멜랑콜리예요. 근데 이 글은 그것들을 표현해내려고 노력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태준 선생님이 예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게 뭘까? 우리 지난번에 읽었던 책 중에 제가 이제 언급해드렸던 책 중에 문학이란 무엇인가, 샤르트르가 썼던 문학이란 무엇인가를 제가 이제 많이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 중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작가가 이 독자들에게 무언가를 전달하는 것이 문학인데 전달하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얼마나 잘 전달되는지 사실 그건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해요, 샤르트르가. 왜냐하면 작가가 묘사하려고 하는 어떤 하나의 사물이 그대로 묘사된다고 해서 작가가 보고 있는 그 사물을 독자도 볼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의문이 생기게 되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학자들은. 내가 느끼는 감정을 전달하고 싶을 때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분위기를 전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분위기. 내가 이 책을 감상할 때, 그러니까 그 사물을 볼 때 느껴지는 모든 분위기들을 묘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반적인 분위기죠. 그 전반적인 분위기 안에 내가 놓여서 이 사물을 묘사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그 전반적인 분위기 묘사와 함께 사물을 접하게 되고 결국 가장 근접한 형태로 작가가 본 그 감정을 전달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럴 때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 시대적인, 아까 얘기했던 시니피앙, 의미예요.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 책은 어려운 말이 나오지 않죠. 읽어보면 쉬운 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당시에 카프 문학을 하던 사람들이 어려운 말들을 많이 써요. 특히 이제 대부분이 카프 문학의 핵심은 다 러시아에서 넘어온 러시아 문학의 일부였어요. 그래서 이 러시아 노동 문학의 일부를 받아서 우리나라 말로 바꾼 거기 때문에 모르는 말들이 많이 등장하죠. 근데 이런 모르는 말들을 지양했어요. 안 쓰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그리고 쉬운 말들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멜랑콜리를 전달해주고 싶은 거예요. 어떤 멜랑콜리겠어요?
시대적 그렇죠. 나라를 잃은 거죠. 시대적 예, 나라를 잃은 거죠. 이 당시는 그렇죠. 그 멜랑콜리 뭘 해도 즐겁지 않잖아요. 아무리 즐거워도 즐거움 그 이면에 뭐가 있어? 슬픔이 있어요. 그게 바로 멜랑콜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깊은 상심이에요. 하루하루는 즐거울 수 있죠. 근데 그 즐거움의 하루하루가 인생의 행복으로 전달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주 근본적인 어떤 깊은 상심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떨쳐내려고 노력하냐? 그렇지 않아요. 예, 그냥 그대로야. 그걸 그냥 바꾸려고도 하지 않고 극복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냥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받아들인 상태로 이 글을 읽을 때의 즐거움, 이것들을 주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정연이라고 하는 이 배재대 국문과 교수님이신데 지금은 뭐 국문과가 없어졌으니까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분이 2018년에 국어문학이라는 잡지에다가 이렇게 묘사하셨더라고요. 이 내용을, 이 멜랑콜리를. 이태준 소설의 우울한 주체들은 그의 다른 명칭인 잉여인간의 성격을 보여준다. 이 사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신의 의무를 상실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당시에 지식인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을 무명화시키고 개화시키고, 그렇죠? 또 운동에 이르기까지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런 사람들, 구인의 사람들을 잉여인간이라고 불렀었는데 이런 잉여인간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에 민감한 그들은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대신에 성찰의 성격을 강하게 지닌다. 그런 그들의 시선 아래에 속물화되는 근대 세계. 이 책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 일제 강점기라든가 뭐 피탈이라든가 찬탈 뭐 이런 표현이 전혀 없죠. 네. 그런데 즐거움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뭐 이래서 즐겁다라든가 정겹다라든가 보기 좋다라든가 이런 표현들이 있죠.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 속물화. 네. 그런 것들을 의무를 저버리고 이런 것들을 애써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 도덕적인 경향이 전혀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걸 속물화라고 표현했는데 이 속물화되는 근대 세계는 폐허의 이미지로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속물화되어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 즐거움이나 행복감을 주려고 노력하지만 글을 읽는 사람들은 전혀 즐겁지도 않고 행복하다는 느낌도 지속시킬 수 없어요. 읽고 있는 그 순간은 그래요. 좋아요. 그런데 그걸 읽고 나면 항상 우울함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게 바로 폐허라는 거예요. 또한 이 우울한 감정의 일환인 노스텔지어, 추억 같은 거죠. 예. 이 추억 같은 거는 노스텔지어의 위기에 노스텔지어는 위기에 참담한 현실, 나라를 빼앗긴 현실이죠. 위기에 참담한 현실을 직시하려는 성찰적인 노스텔지어가 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 나라를 빼앗긴 감정을 그냥 과거에 대한 아슬한 추억 같은 걸로 표현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태준 문학의 이러한 멜랑콜리는, 이런 우울감은 근대를 사유하는 감정의 형식으로 이해된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분을 당시의 현실을 외면하려고 했던 작가 중에 일부로 치부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잉여인간처럼 잉여 작가로 취급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정현진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걸 하나의 근대를 사유하려는 하나의 또 다른 감정의 형식일 수도 있다. 당시에 있었던 작가들이 현실의 우울감을 반영시켜서 자신의 행복을 오히려 역전시켜서 표현하려고 하려는 노력이 아니었을까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평가는 저도 많이 동의하는 바예요. 이 책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의 문학에 분노, 혐오, 그리움의 흔적을 남기는 이 멜랑콜리는 속물적인 근대를 비판하고 그럼으로써 세계에 개입하려는 능동적인 미학 장치가 되는 것이다. 이 책에 보면 주제 중에 하나가 이
뭐야, 골동품? 고완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골동품을 즐기는 취향에 대한 글이 있어요. 고완의 취향에 대한 글도 여기 실려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젊었을 때는 새로운 것들을 좋아했는데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이제 아버지가 나한테 물려주셨던 그런 물품이라든가 오래된 물품들을 찾게 되더라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찾게 되는 거 지금도 여전히 있잖아요. 그런 걸 즐기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걸 이야기하면서 단순히 그냥 그걸 이야기하는 그런 속물적인 근대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걸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그런 것들을 즐기기 위해서 그런 종로의 거리들을, 골동품 거리들을 가보면 요즘에는 젊은이들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젊은이들이 단지 그런 것들을 즐기는 것을 좀 경계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들을 비판하고 그럼으로써 세계에 개입하려는 능동적인 미학장치로서 고안의 취미 같은 것들을 멜랑콜리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변명일 수도 있어요. 네. 그 카포 문학을 아직도 연구하시는 일부 존중하시는 일부 공문학자들은 변명처럼 이야기하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비겁한 변명이지 당시에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들을 하지 않고 그것들을 충분히 활용하지도 않고 단지 그냥 세속적인 그런 문물에 자신들을 내맡기고 즐거움만 표현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즐기려고만 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어떻게 비겁한 변명 같은 거 아니야? 라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글을 읽어보면 우리가 공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책을 읽으면서 단순히 뭐 사상, 뭐 나라를 빼앗겼던 시대적인 정신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지 마시고 글 자체로서 그런 건 안 떠올릴 줄 글만 읽었는데. 네, 글 자체로서 그렇죠. 그러니까 글 자체로서 이걸 즐기려고 노력한다면 이 안에서 느껴지는 즐거움이 단순히 그냥 진짜 뭐랄까요, 뭐 기쁨을 표현하려고 했다기보다는 멜랑콜리를 표현하려고 한 게 아닐까라는 걸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이분이 이제 가장 잘 이분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에세이라고 했잖아요. 수필. 이 수필의 진정성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이 수필을 뭐라고 생각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기가 본인이 직접 문장광화라는 글을 쓰시면서 수필에 대해서 정의한 내용이에요. 근리한 비유이거니와 단적이요 소야해서 필자의 면목이 첫 마디부터 드러나는 글이 수필이다. 이 옛날 표현이라서 좀 어려운 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자, 수필이라는 장르는 당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익숙한 장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수필이라는 장르를 이치에 맞게 설명해 보자면 이런 뜻이에요. 이치에 맞게 설명해 보자면 필자의 면목이 첫 마디부터 드러나는 글이 바로 수필이다. 그러니까 글을 다시 바꾸어서 표현해 본다면 수필을 쓸 때는 수필을 첫 마디만 읽고도 작가의 진면목이 드러나야 된다. 드러나게 써야 좋은 수필이다. 이런 본인의 그런 어떤 주장이죠. 그 사람의 자연관, 인생관, 그 사람의 습성, 취미, 그 사람의 지식, 이상 이런 모든 그 사람의 것이 직접 재료가 되어 나오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들, 주제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다 본인의 어떤 주변에 있었던 것들을 주제로 해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에게 있어서나 수필은 자기의 심적 나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본인을 벌거벗은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내용이라야 좋은 수필이다. 네, 좋은 수필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에게 대신이라든가 친일이라든가 잉여인간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참 쓰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는 거죠. 본인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자기는 자기의 심장 나체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네. 그 시대를 살았던 지식인 중에 한 명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그 시대에 살았던 지식인들이 전부 다 독립운동가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시대에 살았던 독립운동가들의 글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뭐 혁혁한 글들도 있지만 그 이외에 다른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어떤 노력의 일환인 거죠. 그러니까 수필을 쓰려면 먼저 자기의 풍부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성찰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알아야 보여줄 거 아니에요. 자기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여줘? 그래서 먼저 자기 풍부,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하고 자기의 미, 그러니까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돼. 그게 있어야 비로소 수필의 진정성이 드러난다. 세사만반의 통유해서, 그러니까 잡다한 지식들을 다 알고 있어서 자신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서 어떤 사물에 부딪히든 정당한 견해에 빨라야 할 것이요. 정당한 견해에서 한 걸음 나아가서 관찰에서나 표현에서나 독특한 자기 스타일, 문체가 드러나야 할 것이다. 좋은 어떤 진정성 있는 수필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쓴 글들을 이렇게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볼 때 굉장히 뭐랄까요, 이태준 선생님은 솔직하신 분이에요. 솔직함을 지향하죠. 꾸미고 자신이 직접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게 꾸며서 쓰시는 그런 글들을 나쁜 글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쓰신 글들이 모두 다 좋은 글들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걸 지향하셨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자, 이게 바로 지금 성북동에 있는 수연산방의 모습입니다. 성북동 248번지. 네, 카페예요. 네, 카페. 소녀가 직접 운영하시는 카페입니다. 저도 가봤어요. 이 책에 보면 중간에 파초라는 수필이 나와요. 근데 파초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뭐, 내가 성북동에서 제일 가는 화초를 갖고 왔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궁금해서 아직도 있을까? 그 파초가. 근데 아쉽게도 파초는 없어요. 네, 지금은. 수연산방은 겨울에는 쌍화차가 유명하고요. 네, 대추 쌍화차가 유명하고 여름에는 단호박 빙수가 유명합니다. 네, 단호박과 팥을 같이 이렇게 올려줘요. 네. 네, 되게 맛있어요. 맛있기도 하고 또 이 책을 읽어보시면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이곳에 실제로 아직도 수연산방이라는 글귀가 남아있어요. 수연산방 무슨 뜻인가 하면 연이 벼루 연자예요. 그리고 수가 목숨 숫자. 네. 본인이 이제 이 방을 만들어 놓고 성북동에다가 글을 쓰면서 글을 쓸 때 이제 벼루에다가 이제 먹을 넣고 물을 넣어서 이제 갈잖아요. 먹을 갈아서 글을 쓰잖아요. 본인이 실제로 글 쓰는 걸 좋아하셨다고 해요. 완당. 중간에 보시면 이제 추사 김정희. 그 추사의 다른 명칭이 이제 완당이거든요. 그래서 완당 글을 좋아하셔가지고 그 완당의 글을 흉내내는 이제 취미를 가지고 계셨다고 해요. 벼루를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면적에다가 이제 물을 넣어서 벼루를 이렇게 가서 쓰셨는데 수연이라는 표현은 그 연적이 벼루가 있는 연적이 다 닳아서 구멍이 날 때까지 살고 싶다라는 표현이래요. 수연. 그래서 글을 쓰면서 그렇게 오래오래 살고 싶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정작 본인의 삶은 좀 오래 살지 못하셨죠. 오래 살기를 바라셨는데 오래 살지 못하셨다. 안타깝죠. 요 내용은 이거예요. 그 법정 스님이 자기 이 조카인가 사촌에게 쓰신 편지글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태준 선생님의 글을 언급한 내용이 유명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 자기 조카 사촌 동생이 이제 책을 읽는 취미를 가졌습니다. 요즘에 좋은 책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을 썼더니
법조 선생님이 거기에 답장을 쓰시면서 이렇게 쓰셨대요. 응. 앞으로도 좋은 책을 많이 읽도록 하여라. 이태준 씨의 작품은 모두 훌륭한 것들이다. 지금은 북쪽으로 가 계시는 분이다. 이름 있는 작가의 것을 골라서 읽어야 할 것이다. 라고 1957년에 금서로 지정되고 난 이후에 직접 쓰신 글이에요. 금서로 지정됐지만 그래도 당시에 이제 이태준 선생님이 글을 읽는 분들이 계셨어요. 뭐 우리나라에서 그런 게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잖아요. 태어나기 전에. 네. 그래서 몰래 대학 같은 데서 이제 보셨던 그런 글들인데, 어쨌든 이런 글을 유명한 분들이 많이 언급하셨을 정도로 이태준 선생님의 글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글이에요. 네. 우리한테 익숙하지는 않지만 월북 작가셔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또 그분의 삶을 또 존경하기도 하고 그랬던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태준 선생님을 친일파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네. 이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내용 하면서 좀 쉬도록 할게요. 첫 수필 중에 하나가 벽이라는 수필이에요. 1932년 6월에 쓰신 글이에요. 좋은 벽면을 가진 방처럼 탐나는 것은 없다. 넓고 멀찍하고 광선이 간접으로 어리는 물속처럼 고요한 벽면, 그런 벽면에 낡은 그림이나 한 폭 걸어놓고 혼자 바라보고 앉아있는 맛, 덜어는 좋은 친구와 함께 바라보며 화제없는 이야기로 날 어둡는 줄 모르는 맛, 그리고 가끔 다른 그림으로 갈아 걸어보는 맛. 좋은 벽은 얼마나 생활이, 인생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일까. 그러고 난 다음에 벽이 그립다. 멀찍하고 은은한 장정 낡은 옛 그림이나 한 폭 걸어놓고 그 아래 고요히 앉아보고 싶다. 배광이 없는 생활일수록 벽이 그리운가 보다. 중간에 이제 중략이 되긴 했지만 거기에 보면 안 좋은 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병원에 친구가 입원해 있는데 병원에 있는 하얀 벽을, 복도의 벽을 봐요. 기다리면서. 그런데 그 벽은 너무 싫다는 거야. 차라리 그 벽에다가 내가 먹이라도 한번 던져서 흔적이라도 남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안 좋은 벽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마지막 절이에요. 배광이 없는 생활일수록 벽이 그리운가 보다. 배광. 우리 흔히 이제 후광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당시에는 이제 배광, 뒷배. 당시에는 유명한 작가가 되고 또 그 작가로 벌어먹고 살려면 배경이 있어야 돼. 빽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빽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분은 아시다시피 고아셨잖아요. 네, 일찍 고아가 됐어. 그래가지고 이렇다 할 만한 배광이 없으신 분이야. 그리고 피문고도 나왔지만 졸업도 못했어. 상지대도 나왔지만 졸업도 못했죠. 그러니까 본인에게는 이렇다 할 만한 배광이 없어요. 저집 있잖아. 네. 뭐 어떻든 이게 삶이 넉넉하긴 그러니까 모자라지는 않았어도 자기가 이제 유명해진 작가로서 유명해지게 되게 한 그런 배경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일종의 뭐랄까요, 우울감이죠. 아까 얘기했던 배광이 없는 생활일수록 벽이 그리운가 보다. 자기가 벽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그런 것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좋은 벽에 대한 내용이 읽을 때 따뜻함이 느껴져요. 친구와 만나서 그림이 걸려있는 벽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또 그림도 바꿔서 걸으면 또 새로운 기분으로 기분 전환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소한 행복, 요즘에 이야기하는 그런 행복에 대한 이야기 같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중간에 안 좋은 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심정처럼 아무것도 없는 복도에 병원 복도에 하얀 벽 아무것도 없는 그 벽을 바라보면서 내 벽이 내가 원하는 벽이 이런 벽인데 정작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뒤의 벽은 병원 벽처럼 안 좋은 벽이잖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자기 심정을 이야기한 거야. 회화적으로. 그래서 배광이 없는 생활일수록 벽이 그리운가 보다. 벽이 그립다. 그렇게 쓴 거죠. 이게 멜랑콜리예요. 네. 그러니까 마냥 즐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마냥 행복하지도 않죠. 네. 그 안에 뭔가 미묘한 깊은 상심이 들어가 있어. 느껴져. 그런데 슬프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네. 네. 슬프다는 얘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죠. 이걸 보고 있으면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마음의 상실감? 상실의 시대도.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느껴지는 것이요. 이게. 그러니까 본인의 나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잖아요. 게다가 벽을 주제로 삼고 싶지도 않죠. 누가 벽을 주제로 삼아서 글을 써요? 그렇잖아요. 벽이라는 거 그냥 멀쩡히 펴다보고 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게 벽인데 벽이라는 걸 주제로 누가 글을 쓰고 싶어요? 삭막하지. 그냥 바라보고 있으면. 지금이야 좋은 건물들이 있고 좋은 그런 인테리어가 있어서 멋진 벽도 있지만 당시에 무슨 벽이 있어요? 차가우면서 그냥 흙벽이죠. 네. 콘크리트가. 네. 사실 좋은 벽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어디에도.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때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벽이 그런 우울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의 그런 뭐랄까요? 상실감? 이런 것들을 잘 묘사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벽에 자신을 감정이입해서 이 수필을 한 편 쓴 거죠. 사실 이분의 글이 이런 거예요. 이런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수필을 한 편 쓰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것 중에 뭐 즐거운 경험이라든가 슬픈 경험이라든가 감동적인 경험을 주제로 삼겠죠. 네. 그런데 이분은 벽을 주제로 삼거나 아니면 어둠을 주제로 삼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주제로 삼는 거죠. 다음 이야기도 한번 보면 어느 정도 그걸 느낄 수 있어요. 물은 아름답게 흘러간다. 1932년에 쓰신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29살. 그죠? 네, 29살. 이때쯤 쓰신 글이에요. 물은 아름답게 흘러간다. 물은 아름답다. 흐르는 모양, 흐르는 소리도 아름답거니와 생각하면 이에 맑은 덕. 남의 더러움을 씻어는 줄지언정 남을 더럽힐 줄 모르는 어진 덕이 이에게 있는 것이다. 물의 덕을 힘입지 않은 생물이 무엇인가? 아름다운 물, 기쁜 물, 고마운 물. 지자였던 노자는 일찍 상선 약수라 하였다. 물은 본인이 생각했던 상어, 호인 상어를 잘 드러내주는 이야기죠. 아까 얘기했지만 공간을 사랑하셨던 분인데 이 허라는 것은 노장사상의 핵심 개념이라고 했죠. 그래서 노자가 이야기했던 상선 약수를 주제로 해서 글을 쓰신 거예요. 근데 흐르는 물이죠. 물은 아름답게 흐른다. 흐르는 모양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상선 약수의 핵심은 이런 거죠. 노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이 흐를 때 물은 바위를 만나면 돌아간다는 거예요. 뚫고 가는 게 아니라 돌아간다. 노자가 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상선, 지극한 선은 마치 물과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무엇을 만나도 그것에 대적하지 않고 그것을 거슬러 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유함. 네, 그렇죠. 그렇죠. 유함이죠, 이런 게. 그래서 이런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이런 표현도 노장사상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분이 하려고 했던 문학의 어떤 문학의 지향점 같은 걸 보여주죠. 강하게 무언가를 어필해서
사람들에게 촉구하거나 행동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자신을 우회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사람들이 그 상실감을 느끼고 그 상실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감정적인 동요를 일으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문학계에서는. 그래서 자신의 호도 상허였던 것이죠. 밤. 제가 좋아하는 그 수필 중에 하나입니다. 1932년 10월에 쓰여진 글이에요. 밤, 어둠의 밤, 그대로구나 하고 밤의 사진이 아니라 밤의 실물을 느끼고 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밤은 어떤 밤일까요? 조국 잃은 자들의 밤인가요? 나라를 잃은 슬픔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건가요? 실체로서의 밤, 실물로서의 밤.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보죠. 그리고 정말 고향에 돌아오는 것 같은 아늑함을 그 잠잠한 어두운 마을 속에 품이 벌게 받는 듯하였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 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기차 안에서 이제 바라보는 플랫폼을 내렸는데 작은 역사 안에 이 불빛 하나 켜있지 않는 거죠. 그곳에 오니까 마치 아늑한 자신의 고향처럼 느껴진다 라는 표현이에요. 훌륭한 산수 앞에 서주는 것만 못하지 않았다. 멋진 풍경이 있는 것만 못하지 않게 그 깜깜한 밤의 모습이 자신에게는 아늑함을, 고향의 아늑함을 준다. 잔잔한 어두운 마을 속에서 아늑함을 느낄 수 있다. 대청마루에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작가가 닫힌 문을 그냥 들어서는 완연한 발걸음이 있다.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네, 어둠이 들어오는 거예요. 집으로 손님처럼 닫힌 문을 그냥 들어서 문이 닫혀 있는데도 내가 막으려고 해도 밤이 들어오는 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닫힌 문을 그냥 들어와. 그런데 처음에 들어와서는 대청마루에 앉아 있는데 벽에 걸린 사진에서 어머님의 얼굴을 데려가 버리고 그만큼 어두워지니까 사라지는 거죠. 책상 위에 혼자 끝까지 안 없어지려고 눈을 크게 뜨던 꽃송이도 감겨버리고 어둠에 밤에 감겨버리고 나중에는 나를 심산에 옮겨다 놓는다. 깊은 산속으로 나를 몰아넣는다. 이런 거죠. 멋지다. 예. 이런 게 바로 이태준 문학의 멋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들이다. 그러니까 이걸 읽어보면 알 수 있죠. 고향이 주는 그 밤의 넉넉함, 포근함. 뭐 밤은 원래 우리가 시적인 감각으로 하면 차가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낯설고 차갑고 그 다음에 좀 어둡게 느껴지게 만드는 감심상을 표현하는 게 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작가는 밤을 따뜻하고 온화한 걸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마냥 온화하지 않죠. 이 밤이 처음으로 데려가 버리는 게 뭐예요? 그렇죠. 자기 어머니의 얼굴이에요. 마음속에 있는. 그렇죠. 고향을 생각하면 넉넉함도 느껴지고 따뜻함도 느껴지지만 자기에게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먼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의 얼굴을 데려가 버린다. 밤이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누가 데려가는 거니까 내 뜻하고는 다르게, 그렇죠? 가져가 버리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어머니를 기억하려고 해도 돌아가신 어머니가 사라져 버린 것은 나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야. 기억 속에서 잊혀져 버리지도 않고 매일같이 어머니를 떠올려도 벽에 걸려있는 어머니 사진을 보면서 떠올려도 매일같이 밤만 되면 그렇죠. 데려가 버려요. 그게 바로 운명이죠. 생각해보면
이 일제강점기도 그런 운명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 물론 독립운동가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당시에. 사회운동가들도 그렇고. 근데 작가인 자신, 고아로서 객주의 이 뽀이, 당시에 뽀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술 나르고 음식 나르고 그러던 일을 하던 자신, 동생들을 둘을 돌보던 자신이야. 빨리 내가 일을 해서 이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겠다. 친척집에서 맨날 눈칫밥 먹으면서 살고 있으니까 자기 동생들이. 그래서 중간에 보면 산이라는 수필이 나오는데 그 수필에 보면 자기가 산을 십리길을 매일같이 왔다 갔다 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뭐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살기 위해서 뭐 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등짐을 지고 돛짐을 지면서 자기가 걸어야 했던 그 길을 떠올릴 수도 있겠죠. 그런 것처럼 삶이라는 건 내가 결정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밤이 어머니의 사진을 데려가 버리듯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죠. 내가 문을 닫아놔도 밤은 들어오고. 네. 이런 감정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멜랑콜리예요. 네.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수필들을 읽으면서 이런 걸 발견하는 게 바로 이 이태준 선생님의 소설의 맛이지. 네, 수필의 맛이에요. 느끼면 이걸 공감하는 그 순간,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어느 순간 이걸 공감하게 되면요. 뭐랄까요? 늙었구나? 늙었어. 네. 이걸 이해할 정도가 됐구나. 그렇죠? 근데 본인은 몇 살이야? 근데 본인은 20살 후반이에요. 이제. 저도 너무 많은데 이걸 조숙했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너무 조숙하죠. 그런데 우리 살면서 보니까 20대예요. 네, 맞아요. 지금 애들 20대랑 이렇게 해보면은 네. 너무 차이가 많이 크죠. 시대적인 배경이 좀 있다. 그래서 이게 일제 그러니까 그 자연스럽게 어쩔 수 네. 없다. 그냥. 그래서 이게 이 책을 읽으면 아까 정윤희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노스텔지 추억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추억처럼 느껴지고 그 이후에 뭐가 찾아와? 멜랑콜리 우울함이 찾아와. 네. 근데 그건 공감에서 오는 우울함이거든요. 작가의 공감, 작가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운명 같은 것들, 그게 마치 밤처럼 나에게 오는데 그 밤이 오는 것은 또 생각해보면 어두운 마을 속에서 품이 벌게 받는 것 같은 아늑함이 있어요. 그렇지. 네. 거기에 놓여 있을 때.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고 이럴 때는 피가 끓어오르는 젊음이 느껴지는데 그런 생동감이 느껴지는데 작가는 그런 생동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네 네.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그쵸, 항상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마음속에도 어쩔 때 선과 악이 존재하듯이 아니야 내가 이러면 안 돼. 그리고 인생 사람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네, 없다는 걸 그냥 깨닫는 순간이 있잖아요. 근데 네. 남자 너무 어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언니 이거 시대적 배경 봐봐. 딱 좀 있다가 봐라. 일제 그러니까 딱 되지. 제가 봤을 속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래서 그 정지용 시인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정말 잘 써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누가 읽어도 공감이 돼. 마음이가. 네. 자기 나이대에서 거기에 맞는 공감이 있어. 책을 읽을 때 느껴지는. 아마 젊은 사람들은 이 앞에 부분을 읽으면서 공감을 더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좀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 뒷부분이 더 많이 걸리죠. 마음속에. 네. 나는 앞부분이 공감이 돼. 그래요? 그러면 좋겠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슬프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닫힌 문을 그만. 문을 닫아놔도 밤은 들어오고, 예. 그리고 내 마음과 상관없이 어머니도 데려가 버리고 어느 순간이면 본인의 책상 위에다가 꽃을 꽂아놓은 거예요. 그 감성이 느껴지세요? 네. 네, 글 쓰는 글 쓰는 책상 위에다가 원고 위에다가 옆에다가 항상 보려고 아름다운 꽃을 꽂아놨어요. 꽃송이. 그걸 꽂아놨는데 그
또 밤이 되면 사라져버려요. 데려가 버려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죠. 내가 쓸 수 있는 건 뭐예요? 글 뿐이 없어요. 시대가 성숙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게 이 책을 읽는 재미죠. 예, 그래서 곱씹게 돼요. 한 번 읽고 덮을 책이 아니죠. 계속 곱씹어서 읽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울할 때마다 예, 짜증나고 우울할 때마다 빠는 사탕처럼 이 책을 옆에 두고 매일같이 한 개씩 읽어보시면 매일같이 다른 게 느껴지죠. 좀 쉬었다가 다음 이야기로 가도록 하죠.